벙커원 특강. 잃어버린 세계. 영어로는 행성 지구의 잃어버린 세계네요, 그죠? 네,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네. 뭐 잃어버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잊혀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지구의 역사와 그에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와 그것에서 생기는 걱정 같은 것들 이런 네. 게 좀 같이 뭐 어울리는 그런 편이죠. 네. 보시면 뭐 아시게 될 거고요. 오늘 이 방송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눌 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일단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영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준입니다. 보시다시피 기계 비평가라는 저런 직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비평가. 우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를 어떻게 우리가 비평을 한다는 것인지, 기계가 잘생기고 잘 움직이고 뭐 그래서 너는 좋은 거고 못생기고 이상하게 움직이면 나쁜 거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기계 비평가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우선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살고 네. 있는데 그걸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각자 자신의 용도는 이해를 하죠. 마이크가 어떻게 쓰여진다. 네. 또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어떻게 쓰여진다는 거는 알지만 그 구조, 더군다나 그것이 내 손에 오기까지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네. 하다못해 구매해서 내 손에 오는 짧은 역사도 있고요. 컴퓨터가 개발되어 온 역사도 있고요. 또 인간이 셈을 한 역사도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역사의 산물인데 그런 역사를 좀 이해를 해보자. 네. 더불어서 기계의 기능과 구조와 그런 문화적 의미를 좀 이해해보자. 그런 것이 네. 이제 제가 하는 기계비평입니다. 그 원래 기계 덕후였던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네. 막 기계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네. 우리 집에도 기계가 많아요. 성공한 화물선 덕후란 말 타고 있잖아요. 세계를 돌아다니고, 네, 화물칸 같은데 타고, 네, 진짜. 그것도 돈을 내고 막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 화물칸의 그 구조를 보시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 화물칸에 탄 건 아니고 화물칸에 저 방에 탔지만 화물칸은 다 구경했죠. 성덕이란 네. 말 있잖아요. 성공한 덕후. 네, 그러니까 비행장이 궁금해서 비행기 조종수를 배우고 막 그런 분이세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우주는 넓으니까 정말 우주의 하나뿐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전 세계의 기계 비평가라는 직업군이 존재하나요? 당연히 없죠. 다만 이제 제일 비슷한 게 그 뭐죠? 과학 사회학자라고 할 수 있는 브루노 라토어 같은 사람, 네. 아니면 또 그 기계에 관한 철학을 쓴 저 질베르 시몽동 같은 사람, 또 그 속도와 정치를 쓴 폴 비릴리오 같은 사람. 네. 근데 국내에서 기계를 비평하는 사람 저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네. 외로운 삶을 사시는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뭐랄까요? 되게 유니크한 관점과 사상을 갖고 계실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또 오늘 방송을 보신 다음에 영상을 보신 다음에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선생님 말씀 듣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천문학 쪽을 자꾸 보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작고 부질없고 시시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는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막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엄청난 것 같아요. 살아있으면 물론이고
저렇게 총체적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네, 맞아요. 네. 조망할 수 있는 존재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우리 개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기 선배들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지위성 같은 걸 하나 띄워서 네. 한 3학년 정도 계속 촬영을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타임랩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없어지도 이제 다른 외계인이 와서 그걸 보면 네. 아, 얘네가 땅이 어떻게 바뀌고 아까 나온 것처럼요. 그런 데다 돈을 쓰는 미친 사람들은 없겠죠? 뭐 돈을 안 써도 자연이 알아서 지금 이렇게 화석도 만들고 잘 알아서 해놓잖아요. 맞아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해요. 그렇습니다. 많은 멸종이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멸종, 지구가 어떻게 변화했고 생물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비어있는 홀 나오고 그게 네. 무섭게 끝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 갈 곳이기도 하지만. 네. 저 뒤로 가면 이제 공동묘지가 있을 것 같은 저게 소위 말하는 6번째 멸종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네네. 지금 인류세라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 나왔었던 네. 것처럼 뭐 대략 지금 연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한 250년 전 뭐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부터 멸종이 시작되었다고 네. 지금 과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근데 어차피 공룡도 멸종할 때 이렇게 막 소행성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서 죽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10만 년 동안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가 멸종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길에 들어섰다는. 근데 그걸 안다는 게 또 되게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역시 얘기 나온 대로 공룡은 소행성 떨어진 걸 몰랐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 아니까는 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네. 네.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았고, 근데 한편으로 지금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석 연료를 남용하는 것인데, 네. 그 화석 연료의 남용은 아무래도 기계와 깊은 관련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이영준 선생님께서 어떤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어떤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는 이영준 선생님은 PPT 없이 그냥 말씀을 이제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영준 선생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이걸 보면서 들은 그런 짤막한 생각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과학 교육이 생각이 나요. 그때 과학 교육은 정말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냥 막 이상한 사이클을 그려놓고 달달달달 외우라 그러고 정말 생생함이란 없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어린 학생들은 많이 와 있지만 아마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끌어내는 게 저는 과학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무조건 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외우는 거의 문제는 뭐냐면 시험 끝나면 싹 다 잊어먹는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제가 훨씬 더 훌륭한 평론가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 와, 내가 옛날엔 참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참 굉장히 생생한 질문들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요즘의 과학 교육은 굉장히 많이 진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자면 요즘 이제 뭐 언론에 게이트 사건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도대체 게이트 사건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뭐 저희 때는 사실은 그 게이트 사건이 처음 터진 게 1974년이거든요. 그 미국에서 그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터지죠. 닉슨 대통령이 그 도청을 하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위증을 하는 바람에 탄핵을 당하죠. 그 탄핵 당하기 직전에 자진 하야하거든요. 그게 이제 네. 우리도 기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게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마구 쓰고 있는데, 그런 작은 궁금증, 도대체 게이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 이제 그 과학하는 태도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식들은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러니까 제가 기계비평이라는 걸 하는 이유도 스위치를 누르면 켜진다. 그걸 아무 의식하지 않고 막 쓰는데 과연 도대체 어떤 얼개로 해서 스위치가 켜지는 것일까? 뭐 그런 것들을 묻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SF를 하나 봤는데요. 그러니까는 근미래의 사람들이 한 500년쯤 후에 미래의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타임머신 같은 걸 일시적으로 발명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미래 과학기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막 설명을 해요.
뭐 우린 이런 걸 갖고 있고 하늘을 나는 차가 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너무 알고 싶잖아요. 그 기술을 알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작동하려고 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똑같거든요. 지금 만약에 500년 전에 누가 우리를 데려가서요. 야, 니네 어떻게 사냐? 우리 차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야, 그거 어떻게 만드니? 우리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명과 어떤 그 현재의 과학기술의 레벨과 에 대한 그 지식과 이런 것이 굉장히 괴리가 돼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괴리를 좁히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역사가 반복된다고 과거에 우리가 놀던 방식이 다시 나타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청계천에 가서 그 전자 부품들을 사다가 뭐 트랜지스터니 컨덴서니 사다가 라디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 그런 라디오를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작가들하고 무슨 작업을 했냐면 진짜 라디오 방송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라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막 찾아보니까 무슨 중국제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다가 몇십 대를 사다가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있으라 그러고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홍보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똑같아요. 인터넷에도 볼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이랑 아무 상관없는 여기서 주파수를 보내면 수신기에서 받는 가장 기본적인 라디오 프로젝트를 했던 건데 네. 사람들의 그 인식 시스템은 인터넷에 딱 묶여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라디오라는 아주 단순한 장치를 한번 작동시켜 보려 했던 것인데 근데 최근에 뭐 그 아두이노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걸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현 박사님도 어렸을 네. 때 그런 거 많이 만드셨어요? 예, 저는 라디오 만들고 이런 거는 뭐 만들긴 만들었었는데 별로 그때 왜 5성 라디오, 7성 라디오 전 납땜을 잘 못해가지고 납땜 기술이 떨어져서 그랬고 망원경 같은 거 만들고 그랬었어요. 네. 망원경을요? 네. 렌즈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 ABC법이라 그래서 렌즈를 막 갈아요. 진짜로요? 송진가루를 와. 해가지고 이렇게 송진가루 끓여가지고 이 거울 위에다가 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3번 갈고 옆에 가서 3번 갈고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ABC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죽도록 한 몇 달 동안 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 생기면 다른 부품 사고 이래가지고 한 1년 내내 해서 한 대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요즘은 좀 이런 로망이 없죠. 여기 어린이들 중에 라디오 들어본 사람? 차에서 말고 차에서 아빠가 트는 거 엄마가 트는 거 말고 집에서 라디오 들어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죠. 없거든요. CD 플레이어 이렇게 잘못 틀어서 나온 거 아니고? 예, 저도 라디오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라디오가 없어요. 예, 라디오를 안 듣고 다 팟캐스트 다운받아 듣고 심지어 전 라디오에 출연도 하잖아요. 네, 지난주에 뉴스공장 이번 주에 맞아요. 나가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여러분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쇠퇴를 했는데 뭐 기계 비평가로서 그런 어떤 문명적인 변화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요 앞에 편인가요? 몇 편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서 보면 그 보이저호의 그 왜 네, 그 뭐 사람들의 목소리니 뭐 네, 이것저것 골든 레코드. 네. 그 골든 레코드를 실어서 보내는데 이 닐 타이슨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의 수명이 10억 년이라고. 네, 이게 당금질해서 그 정도. 근데 견딜 수 지금 있겠죠. 지구에 사는 우리들 요즘 다시 LP가 또 다시 돌아오곤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 LP가 사라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10억 년 갈 거라고 상상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우주에서 어떤 방해를 안 받고 그리고 트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게다가 쇠로 만든 거고. 네, 그래서 10억 그걸 년 간다는 보낼 얘기 때도 같은데. 그 저장 매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네. 물론 그 당시에는 CD 같은 게 없었지만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장 오래 견디는 그런 걸 채택했어요. 그래서 그 보이저 그에 실린 골든 레코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보내면 어떻게 어떤 것들을 실어서 어떤 매체에 보내면 이런 것들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로 내기도 하거든요. 텀피. 예. 근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전자기기 이렇게 그냥 최첨단의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저장시키는 뭐 하드디스크 뭐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우주 공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뭐 우주선이라고 하는 알파 입자 이런 그렇죠. 것들 충격을 하면 금방 고장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고민 한 끝에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단단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매체를 고른 게 긁어서 소리내는 네. 그 LP판이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LP판 이렇게 놓고 바늘 얹고요.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요. 그 소리가 나요. 근데 빨리 잘 돌리면 제대로 소리가 나요. 예. 그러니까 뭐 느리게 돌리면 이상하게 나죠, 당연히. 근데 LP판은 그 바늘하고 홈이 닿아서 거기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오디오는 그걸 크게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리적인.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세트 테이프를 듣거나 CD를 듣는 것과 전혀 다른. 제가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거 고등학교 때. 긁는 소리를 증폭해서 들려주는 네, 거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음악이 나는 거예요, 돌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건 그냥 키우는 것일 뿐이구나, 좀 좋게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놀랐는데, 굉장히 아날로그지만 역시나 우주라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안전하게 오래가는 그렇죠.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기계 비평가로 계시면서 기계의 뭐 어떤 역사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계가 만들어내는 그 가치관이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이제 어떤 멸종의 위험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LP 그 얘기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네. 먼 우주로 보냈을 때 10억 년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지구 위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10년 그게 한 쏜지 30년 넘었죠. 더 이상 거의 안 쓰고 있는데 그만큼 지구 위에서 우리가 사물을 대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소비적으로 항상 살고 있다. 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차를 타는 평균 수명이 5년 정도라고 하네요. 미국 사람들은 1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차를 오래 탈 것인가. 근데 저만 해도 똑같이 소비의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딴 차 보면 막 바꾸고 싶고 차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바꾸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비와 다른 패턴으로 기계를 대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의 기계들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예 속을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쓰는 갤럭시 폰은 그나마 뜯을 수 있는데 뜯는다 한들 사실 안에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화기는 작지만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를 텍스트로 바꾸면 아마 어마어마한 분량의 소프트웨어일 것 같고 그거는 진짜로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엄청난 콘텐츠는 알 필요도 없고 또 신경 쓰면 골치 아프니까 소비자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당신들은 소비나 하시오. 더더군다나 이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만 톡톡 눌러주면 모든 작동이 일어나니까 사람은 그 안에 구조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저는 이제 철도 덕후라서 철도를 보러 다니는데 철도를 이렇게 막 보러 다니세요? 예. 보러도 다니고 뭐 옛날에는 막 기관차도 타고 기관사랑 인터뷰도 하고 뭐 네. 그랬었는데 독일에 갔더니만 정말 저한테 운이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쾰른역에 갔는데 그날이 1년에 딱 한 번 증기기관차를 끌어다가 운행하는 날이었는데 네. 그냥 우연히 갔는데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증기기관차가 플랫폼에 딱 들어왔는데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뭐 하여튼 뭐 저도 모르는 복잡한 게 마치 이게 사람으로 치면 내장이 훤히 드러나서 다 보여주는 식이에요. 근데 지금의 KTX는 아마 어떤 분들은 KTX의 동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저희 KTX 그 광고 영상 보면요. KTX 이렇게 생겼고 바퀴가 안 그려져 있어요, 아예. 그래서 KTX를 자기 부상 열차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본의 신칸센 500계열이 자기 부상 열차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바퀴 달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차 바퀴는 세모가 아니고요. 근데 KTX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동을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그렇죠. 그냥 너무 매끈하게 다 새끈하게 이렇게. 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속을 보려고 하는데 소비의 문제는 그런 거죠. 내가 뭘 소비하고 있는지조차 내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화석연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연료를 소비하는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뭐 솔루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요. 되게 사람들이 문을 휙 열고 출입문을 휙 열고 들어가면 뒤에 사람 신경 안 쓰고 놔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파트건 사무실이건 저런 문이건 간에 쫙 벌려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글로 엄청나게 많은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여름이면 시원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냉난방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때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내 뒤에 있는 문이 닫혀 있나 보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쫙 열어놓고 갔으면 제가 들어가면서 닫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그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음료를 넣어두는 쿨러가 있잖아요. 이게 웃기는 게 뭐 여름엔 당연히 쿨러가 필요하지만 겨울에도 쿨링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깥 온도가 뭐 영상 5도, 영하 2도. 그럼 그 온도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게 뭐가 있어가지고 열 교환기를 가지고 그 온도를 끌으면 돼요. 억지로 방 안의 온도가 20 몇 도인데 그걸 다시 온도를 낮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을 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면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해보면 거 참 미련한 짓이네요. 겨울에 네.
냉장고 쓰고 있는 게 그럼요. 예. 그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간단한 장치를 네네. 만들면 예. 할 수 있는데 예, 간단하죠.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게 제 생각에는 그 냉장고 업체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아직 계산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또 다시 개발해서 열심히 선전하고 저 선전 모델로 김연아가 나와주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게 기업들한테 뭘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기업들의 어떤 투자하는 방향이랑도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냉장고가 처음 나올 때 가스 냉장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전기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걸 합병해서 다 죽여버리고 전기로 자동차도 그런 식이었던 거잖아요. 원래 전기가 먼저 나오고 오히려 바뀐 거니까 그런 것들이 꼭 효율만을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생각을 바꾸면 저는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세월호 사고가 준 귀중한 그 레슨이 뭐냐면 어쨌든 그걸 뭐 돈으로 환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람 목숨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뭐 몇 조 원 또 전 국민이 받은 스트레스와 근심 다 합치면 몇 조 원의 손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난 구조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지금 그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전문가 들어오고 그런 그 해양 산업이 발달한 전문가들을 불러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주로 그 북해 쪽에 유전이 굉장히 많은데 북해가 굉장히 바다가 거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화물선 타고 제가 여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구상의 어떤 바다가 가장 가혹하냐 그랬더니 북해가 가장 가혹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국하고 독일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는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그런 해난 구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거기서 생기는 부가가치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데 투자를 하면 새로운 사업 분야도 생기고 그런 비극적인 해난 사고도 막을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죠. 네. 참 참고로 KTX는 전기로 움직입니다. 고속 전철이라는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죠.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천문학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인데 왜 제가 저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가 그 일민미술관이었나요? 어디였죠? 네, 일민미술관에서 그 아폴로 기획 우주 생활이란 미국의 전시. 우주계 관련된 걸 전시 사진 전시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그 선생님의 어떤 작업이나 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네,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그 작년 3월에 일민미술관에서 우주생활이라는 전시를 제가 기획을 했는데요. 그 전시는 뭐 여러분들도 사실 다 보실 수 있는데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록이 많으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시고 싶으시면 그때 우주인들이 쓴 모든 매뉴얼이 다 PDF 파일로 있거든요. 아마 한 몇만 페이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 착륙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몇만 페이지가 다 조작이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거 조작하느니 그냥 실제로 달에 가는 게 훨씬 쉽겠다. 어떻게 몇만 페이지를 다 조작을 합니까? 한 뭐 100페이지는 조작해도. 그래서 만약에 그 몇만 페이지의 다큐멘터를 다 보시고 일일이 다 계산해보고 검증해보고 이 정도 연료를 실어서는 지구에서 달이 38만 킬로미터인데 못 간다라고 입증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다큐멘터들, 엄청나게 많은 사진 자료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신기한 것도 있고 굉장히 지식 정보가 많은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그 볼만한 것들을 추려서 전시를 했는데 이게 저는 그 봉익임선달식 전시라고 부른 게 보통 전시 기획을 할 때는 작가를 만나서 막 씨름을 하고 이 작업을 내라 저 작업을 내라 신경전도 해야 되는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막 퍼오는 거니까 클릭해서 되게 쉽게 만든 전시였고 그 나사 기록은 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다른 사진들로 우주감각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네, 예. 우주감각. 네, 그 책도 주로 그렇게 뽑아오신 거죠. 네, 다 그냥 클릭해가지고 다운받아서 맞아요. 우리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이제 날로 먹는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날로 먹었죠. 네. 근데 이제 그거죠. 그걸 선별해낼 수 있는 눈. 어떤 사진이 중요한 사진이고 정말 많잖아요. 어떤 사진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가져와서 그 의미를 설명해낼 수 있는 지식. 이제 이런 걸 가져야 그걸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기계 비평가이신 이영준 선생님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계 문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 비평가라면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기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굉장히 많고 요즘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계 문명 자체에 대한 회의도 많고 한데 이런 속에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가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거대한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차원의 좀 작은 차원에서부터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 문명은 다 근대 이후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그전에도 단순한 기계는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뭐 환경을 파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아마도 1783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석탄을 떼면서 그때부터 슬슬 환경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거대한 산업구조와 맞물리다 보니까 항상 과잉이에요. 즉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점점 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과잉을 또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차를 몰고 다니지만 소나타 승용차의 엔진 출력이 165마력이거든요. 그럼 제 손에 말 165마리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암행어사 마패를 보면 말 10마리 있거든요. 그거 보이면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지금 어디 가서 말 165마리 딱 보여주면 이거는 뭐 검찰총장보다 더한 권력인데 요즘은 또 말이 권력이 네 말이 뭐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런 과잉 속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과잉을 줄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관심이 뭐냐면 요즘은 식품이 몽땅 산업화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도 엄청난 과잉인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매일 닭 한 마리씩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몸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먹는 닭 자체도 건강하지 않고 그걸 먹다 보면 우리도 건강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닭 한 마리씩 먹으면서 살 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 닭을 저렇게 막 죽여도 될까 고민을 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닭에게도 그런 단어가 없겠지만 닭개자 써서 개권 아니 왜냐면 요즘 동물복지 얘기하고 네.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잉을 어떻게든지 거꾸로 돌려야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네. 이제 제가 많이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당 얘기 나와서 말이지만 이 자리에 새는지 모르겠네요. 그 나중에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이던 외계인이 와서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닭뼈가 지구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닭이 지구를 지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1인당 1년에 한 5마리씩만 잡아먹어도 그러니까요. 닭이 인구의 몇 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수십억 마리씩의 뼈가 네, 매년 그렇죠. 쌓이는 착착 건데 쌓이는 거잖아요. 그 뭐 미래 과학자들도 자기네들 보이는 그런 뼈의 수로 생각을 하지 사실은 이게 인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잡아먹어서 그렇죠. 이런 그렇게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네, 굉장히 생각해보면. 비과학적인 접근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닭도 많이 먹고 굉장히 많은 과잉 상태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소비도 과잉이고 생산도 과잉이고 필요 없는 여기 지금 아까 얘기 나왔지만 중독돼 있잖아요. 에너지에 쉬운 에너지에 중독돼 있고 모든 것에 중독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속 멸종에 대해서 우리의 멸종을 포함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석탄이라든가 뭐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평론 비평가로서는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되시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대체 에너지 부분까지는 잘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그 소위 신재생 에너지요,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이 충남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요. 인구 70명이고 면적은 그저 2시간이면 도는 아주 작은 섬인데 거기서는 100% 태양광으로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선생님이 그 GM이라든가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 돈 버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태양광으로 다 발전을 해서 더 이상 화력발전소 필요 없고 원자력 발전소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양반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분명히 뭘 할 텐데 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자력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태양광으로 거의 자급자족이 된대요. 근데 여전히 디젤 발전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흥미로운 부분은 그럼 태양광은 공짜니까 섬 주민들이 전기료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전기료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는 무슨 하여튼 회사가 있는데 거기 설명은 만약에 전기료를 공짜로 해주면 너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쓸데없이 텔레비전 많이 틀어놓고
하다 보니 태양광으로 충당이 안 돼서 마을에 원래 설치되어 있는 디젤 발전기를 써야 된다. 그럼 여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전기료를 물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기업과의 경영적인 부분이 다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그런 거가 동시에 같이 다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기계 덕후시군요. 그러니까는 뭐 멸종 같은 데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아, 멸종이요? 예,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기계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고 다만 그때 진화론 전문가이신 장대익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물 중에 90%가 멸종했대요. 네. 근데 우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특별하다. 멸종할 위기가 닥치면 막아낼 수 있다. 예? 큰 행성이 다가오면 뭐 어떻게 해서 막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쿨하게 우리도 멸종될 수 있다. 다만 우리 세대만 안 하면 된다. 실제로 멸종돼도 몇만 년 후에 일 테니까 저는 뭐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왜 제가 자꾸 이제 기계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기계 비평가라는 직업이 너무나 특이한 직업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몇만 년이 아닌 얼마 만에 사라져 버리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서 뭐 문명을 발전시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관점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저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그 산업혁명 말씀드렸지만 기계의 여명기에 이미 저는 인간은 기계에 졌다. 증기기관 같이 인간이 계속 일할 수도 없고 또 기계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정하잖아요. 이제 사람이 일을 하면 들쭉날쭉 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죠. 사실은 기계가 나오기 전에 이제 단순한 툴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손톱깎이 혹시 만약에 물어뜯어 손톱을 깎으면 손톱깎이처럼 깨끗하게 깎을 수 있느냐. 이미 인간은 손톱깎이에게 졌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손톱 깎다가 이제 책상에 처박아 놓고 나는 너를 단순한 툴로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진 거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인 마셜 맥클론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뭐 바퀴는 발의 연장이고 그러니까 네. 발이 연장돼서 바퀴가 나왔고 네. 또 뭐 책은 눈의 연장이고 그다음에 옷은 피부의 연장이다. 또 전자회로는 신경계의 연장이다. 그래 제가 보기엔 연장이 아니라 압도 내지는 대체죠. 네. 사람이 어떻게 바퀴만큼 빨리 뛸 수가 있어요. 바퀴 달린 자동차는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간적으로 제가 포인트를 잃어버렸는데 원래 아까 질문이 어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데 네. 그냥 쿨하게 자리를 내주자.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구도는 그거잖아요. 저기에 인공지능이 있고 인간이 있어서 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건 저 무시무시한 놈이 우리를 이길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 기계에게 졌지만 그렇다고 맨날 패배감에 절어서 막 절망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몸속에 이미 기계가 다 들어와 있다.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 누르는 손이나 운전할 때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막 생각해서 아이쿠 장애물이 나타났구나. 저걸 들이받으면 저 사람이 죽고 과실치사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존재가 이미 기계화돼 있고 또 기계도 상당 부분 인간화돼 있고요. 즉 인간이 쓸 수 있게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진화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인간과 기계가 같이 공진화하는 또 다른 단계에 이르는 거지 네. 인공지능이 사람을 몽땅 대체하거나 몽땅 전멸시키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도 그건 재미없는 상황이에요. 아. 계속해서 인간을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게임을 해야 서로 재밌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선생님의 그 기계에 대한 애정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덕후라고 한다면 왜 덕후란 말이 가장 안 좋게 쓰이는 경우가 소녀물 피겨를 모으는 그 뚱뚱한 청소년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녀물 피겨에 대한 애정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정말 사랑하잖아요.
좀 직구전 질문인지도 모르지만 이영준 선생님도 기계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 같은 걸 갖고 계세요? 여기 지금 요 뒤인가요? 여기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네네. 지금도 건널목 있죠. 저기. 네. 요즘은 일로 잘 안 다니는데 전에 일로 다닐 때 보면 이제 전 디젤 기관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래도 좀 작동이 보여요. 또 KTX는 소리가 이 슉슉하는 바람 소리밖에 안 나는데 디젤 기관차는 엔진 소리, 기어에서 나는 소리, 터보 차저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 오케스트레이션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멀리서 들어도 그 차종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운전하다가 딱 제가 바라는 건 제발 차단기가 내려져서 좀 멈췄으면. 일부러 운전을 천천히 하죠. 그다음에 차 딱 내려지면 엔진 끄고 창문 다 내리고 이렇게 감상을 하는 거죠. 아, 소리를 들으시면서. 네, 그 기관차 소리를. 그러면서 엔진 막 끄고 창문까지 내리고. 그럼 가슴 속에 막 정말 그 감동이. 근데 한 10년 전에 어떻게든 그 기관차를 타고 청량리역에서 춘천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시는 분 누구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 그렇다 치고요. 네.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기분? 네, 뭐 그 정도라고. 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우리가 덕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계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인공 구조물과 이렇게 그 교감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있는데 뭐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그 정금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퍼포먼스 하시는 분인데 원래 무용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그분은 마네킹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섹스 퍼포먼스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해져서 계속 외국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제미 작가인데 그 이렇게 섹스돌 같은 거 한 1,000만 원쯤 하거든요. 여자 그걸 사가지고 뭐 뉴욕에 있는 풀밭에 가서 앉혀놓고 뭐 같이 밥 먹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진을 막 찍고 뉴욕에는 레스토랑을 예약을 2명을 하고 거기에 앉혀놓고 이렇게 뭐 씌워주고 같이 막 먹고 그런 거 사진을 찍어요. 그분은 작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 있고 일본에서는 그 닌텐도 비슷한 이런 거에서 그 속에서 자기 애인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조만간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근데 뭐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그 에로스라는 말은요 원래 우리가 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에로스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보면 그 종의 보존을 위한 본능이죠. 종을 보존하려고 하니 엄마 아빠가 많이 친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너무너무나 기본인 거죠. 우리가 아까 여기서 계속 DNA를 전달한다 그랬는데 DNA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그 모티브가 에로스인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완동물에 대한 애착이 있고 기계에 대한 애착이 있고 인형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너그러워지는. 예, 저도 아이폰 3S 그거 버리고 바꿀 때 거의 울 뻔했어요.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셔서 제가 옆에서 예. 계속 제발 좀 바꾸라고 동작을 안 해요. 네, 통화가 너무 그 애착을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바꾸라고 그랬는데 전화로밖에 못 쓰셨잖아요. 나중에. 네, 그 다 고장이 나가지고 전화로밖에 못 쓰는데도 버티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런 감정을 느낀 대상이 아이폰 3S, GS라니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독일에 있을 때 이런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독일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건물을 정말 이성으로 사랑해요. 에로스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그 Love of His Life는 저 무너진 무역센터 빌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연인이 죽은 것처럼 오열하고 그 사람 거기 죽은 사람들 때문에 오열한 게 아니고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오열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만한 그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모형하고는 사랑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거기 인터뷰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세요? 했더니 그건 설명할 수 없다고 방법이 있다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훌륭했던 게 이 덕후에 대한 그들의 독일인들의 존중이랄까?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새 애인을 찾아주겠다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대한 발전소로 가요. 그러니까 큰 건물을 좋아하니까. 발전소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 아저씨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져보고 하다가 그 발전소 보면 코어가 있거든요. 그 화력 발전소인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길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끝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거기를 이제 들어가 보라고 하는데 막 떨면서 막 내가 가도 되냐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면서 너무 좋아하고 내가 새로운 사랑이 생겼다 이러면서 너무 진지해요. 그걸 보면서 야 저런 경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참 뭐랄까요 예술과 변태의 경계는 참 얇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어릴 적부터 건축 덕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막 그 당시에 이제 1967년쯤에 지금은 그 건물들이 리모델링 돼서 거의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데 건물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광교에 조흥은행 본점이 그때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공동 그 로타리에 상업은행 본점이 생겨요. 네. 근데 저는 그 형상을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그런 에로틱한 이런 거는 못 느꼈지만 정말 야릇한 어떤 사랑의 감정 같은 거를 느꼈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한국은 정말 딱 보면서 야, 저 건물 멋있다라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죠. 간혹 있다 보면 이제 뭐 외국의 유명 건축가가 와서 설계한 네. 그 예를 들어 강남 교보 빌딩은 그 마리오 보타라는 스위스의 건축가가 한 건데 조금 예쁜 편이죠. 근데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건축 덕후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건축물도 당연히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사람을 향해 짓고요. 사람이 보라고. 네. 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고 사람을 위해서 짓고 물론 사람을 소외시킨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하고 인터랙션 하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애정을 가질 그 틈바구니가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저 그분은 정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 마지막 궁금증은요. 제가 자꾸 질문하는 형태가 되긴 하지만 제가 한 2년 전에 뭐 대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근미래 디지털 미래의 컨셉을 잡아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컨셉이었냐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내가 집에서 있을 때와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공항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기계가 계속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최고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계속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것도 귀찮잖아요. 불편하고요. 제가 싫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런 거죠. 컴퓨터 비서다 이러면 예컨대 우리가 계속 상상했던 거는 어디 뭐 제네바로 제가 출장을 간다 그러면 제네바에 호텔이 쫙 나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가격 레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쭉 하고 다 이게 뭐 옛날식, 요즘식 뭐 온돌방, 아니 제네바에 온돌방이 있을 리 없지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편리함이라고 주는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나 지난번에 갔던 데 있잖아. 그런 데 비슷한 데 찾아줘.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컨셉을 제가 제공을 해서 그게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비디오도 만들었어요. 아마 거의 못 보셨겠지만. 저는 기계 문명의 편리함의 극한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 내부와 작동 원리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혹은 그 바람직한 그 네. 기계 문명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인간과 연관돼서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네. 다만 이게 꼭 바람직한지는 저는 보장은 못합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터치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우리는 아주 얄팍한 소비자로만 남는 거지 사실 생산에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전에 라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라면 봉지 뒤에 성분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난해해요. 무슨 뭐 그렇죠. 사골 분말 베이스 4호 뭐 뭔지 모르 뭐 정말 난해한데 베이스는 뭐고 4호는 뭔지. 근데 이런 거죠. 상황이 라면이야말로 기계화된 음식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네. 몇 년 전에 그 라면 스프 나트륨이 많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라면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당신네 라면 스프가 너무 짜니 나트륨 함량을 좀 줄이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면 첫 번째 대답은 저희 회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여전히 똑같은 라면을 만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우리가 라면에 간섭이나 개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라면 회사는 뒤에 뭐 이렇게 써 있기라도 한데 전화번호가 글쎄 한국 수력 원자력에 전화번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선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그런 기계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하철 탈 때도 카드로 딱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단순하니까 좀 거기 어떤 기계가 있어가지고 척척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가면 탈 수 있는 어떤 기계? 그러면 뭔가 내가 단순한 철도 시스템의 소비자가 아니라 뭔가 나도 좀 오퍼레이터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실현이 안 될 것 같네요. 차 혹시 오토 모십니까? 아니면 오토지만 저는
그 저희 학교에 네. 그 트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외부 전시를 하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학교 트럭을 빌려가지고 2.5톤 트럭이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네. 괜히 제가 나서서 막 운전해주고 집 날라주고 하는데 그 확실히 운전은 이게 매뉴얼이 훨씬 재밌죠. 그럼 아까 제가 그렸던 그런 미래와는 정반대 미래군요. 모든 걸 다 손으로 좀 움직여 보고 기계로. 반대라기보다는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근데 사실 저도 뭐 어디다 전화했는데 뭐 몇 번을 누르세요 또 계속 가면 짜증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택하는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분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근데 지금은 하나로 점점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분지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거창한 차원을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기도 한데 아까 제트기가 슉 날아가는 거 잠깐 나오면서 이제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그 보잉 747의 엔진이 1초에 1톤의 공기를 빨아들여요. 어마어마한 압축기입니다. 딱 요 정도 공간의 부피 정도의 공기거든요. 공기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 1 입방미터의 공기 무게가 1kg이에요. 네. 이거를 빨아들이는데 엔진 4개가 있죠. 그럼 1초에 4톤의 공기. 1시간이 38,600초니까 여기서 뉴욕 갈 때 한 14시간 가잖아요. 그러면 38,600 곱하기 14 하면 대략 한 40 몇만 톤의 공기를 뉴욕 갈 때 빨아들이고 그중에 산소의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10% 되나요? 공기에서? 그럼 어쨌든 한 4만 톤의 산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구상에 하루에도 수천 대의 비행기들이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의 공기가 사라지는 건데 제트 엔진이 처음 발명되던 1930년대에는 아마 대기 오염이란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공기는 공짜고 어디다가 쓰는데 돈 안 내니까 그래서 공기는 무한대로 공짜고 더더군다나 마구 쓴다고 해서 공기가 우리 쓰지 말아라고 항의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기 막 갖다 써. 물 막 갖다 써. 아 재밌는 건 물은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그 소위 그 아리수 만드는 상수도 사업소에 가봤더니 네네. 그 뭐죠? 수자원공사에서 그 물값을 받는데 아. 1톤에 200원인가 내는데 그 값이 1년에 하면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아리수가 수돗물로 만든 생수 같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예. 서울 같은 경우는 팔당호 밑에 있는 네네. 물을 끌어다가 만드는 물이 아리수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지구의 자원은 무한정 많으니 막 갖다 써도 된다. 근데 그러면서 석유 자원은 한정돼 있다라고 되게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한정돼 있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많긴 많은데 채산성을 따져서 퍼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몇천 년 쓸 정도의 석유는 있다고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철학적 베이스는 뭐냐면 말 못하는 것들이니까 막 갖다 써도 된다. 그리고 닭도 말 못하니까 목 비틀어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기저에는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가 있는 거죠. 네.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으뜸이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막 갖다 써도 된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오염된 세계고 파괴된 세계란 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만이 소중한 건 아니다. 말 못하는 공기, 돌, 나무, 책상 모두 다 인간하고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장기적인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네. 쉽게 말하면 좀 아껴 쓰자는 거고 조금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인간하고 똑같은 존엄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히려 반기계주의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혹은 뭐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된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분보다 기계 비평가이신 기계 덕후이신 이영준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고 끌고 나가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부정하기 쉽잖아요. 부정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또 산속에 들어가 살면 거기도 또 문제가 되죠. 그죠? 네. 사실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존중받는 사회가 된 것이 이런 식의 그 과학기술 문명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능해진 네.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고 막상 들어가면 우리가 거길 또 오염시킬 것이고 보나마나. 그렇죠. 네. 아, 참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이영준 선생님과 같이 기계를 사랑하고 기계를 존중하는 그런 가슴 떨림을 간직한 분이 있는 한 우리의 기계 문명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더 정리를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쉬다가 질의응답으로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 딱 한마디 드리자면 우주에 관한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전에도 이명현 선생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거창하고 거대하니까 은하계도 되게 엄청난데 뭐 은하계가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엄청난 회의에 많이 빠져요.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까? 정말 지구는 은하계에서 보면 정말 작은 먼지조차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이유로 죽으면 조금 좀 어설픈 것 같아서 안 죽기로 했는데 특히 언제 그랬냐면 그 왜 언제더라 그 금성일식이 한번 있었죠. 네, 금성이 이게 통과하는 거. 네. 네. 근데 거기 보면 태양에 그 코로나가 막 하고 아까도 그 목성의 대적점에 보면 그게 엄청난 태풍인데 그게 지구의 4배 크기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막 회의를 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해주신 말씀하고도 비슷한데 그 엄청난 우주는 우리를 표상하지 못해요. 쟤네는 우리가 누구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무생물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표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토성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이 이름 붙인 거지. 하지만 우리는 걔네들을 표상을 하면서 우리의 인식 체계에서 끌어들이고 네. 어쨌든 우리 나름의 질서를 세우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아주 작은 출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게 칼 세이건 말씀이던가요? 인간이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던 기억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이로움이 있으면 허무함이 같이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칼 세이건 같은 사람들의 주장은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종교에 빠지거나 이러는데 냉혹한 이 현실을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가치를 새롭게 찾아 나가자 그런 거고요. 전형적인 모범 답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저 혼자 생각해낸 줄 알았는데 모험 답안이라니까 되게 실망이네요. 매우 흡사한 말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뭐 오래 살지도 못하고 큰 공간을 점유하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권력이 많지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가고 우리가 우주를 이해해가면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해가는 것이다. 우주는 생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저희는 강연을 하려 했으나 어쩌다 보니 토크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네요. 네. 토크가 되었는데 재밌었고요. 저희 늘 하듯이 10분 쉬고 한 55분쯤부터 여기 저희 뒤에 가면 질문지 있고요. 질문지 서서 여기 넣어주시면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천문학계통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명하 박사님이 아마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반구에서 특히 밤하늘이 잘 보인다고 하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반구에서 그 우리 은하 중심 방향으로 보이는 게 궁수자리 또는 뭐 사수자리 그렇게 부르는 별자리 쪽이 우리 은하 중심 방향이거든요. 그게 이제 은하수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남반구가 그쪽 방향이 그 남반구에서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반구 하늘이 더 화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실제로 많은 거군요. 그쪽 방면에. 그러니까 중심 방향을 보는 게 원활하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남쪽으로 이렇게 쳐져서 보이거든요. 우리 은하에. 네, 우리 그 서울에서 보면 네. 이렇게 궁수자리라고 하는 것이 은하수의 은하 중심 방향인데 좀 낮은 위치에 있는데 남반구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떠 있는 위치로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남반구의 별하고 북반구의 별하고 다르죠. 많이. 예,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별들은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지구에서 북반구에서는 남쪽에 있는 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반구든 북반구든 볼 수 있는 게 따로 있고요. 그 겹치는 것도 물론 있죠. 근데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을 못 보겠죠. 근데 북반구에서는 남쪽에 있는 남십자성이라 그래서 그 왜 영국 그 저기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국기에 보면 별들이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게 남십자성인데 그거는 절대 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지구의 현재 모습이 과거하고 다른 행성이다. 사실상 이렇게 하면 지구 주변의 다른 행성들, 예를 들어 뭐 화성이나 금성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들도 프리 혹은 포스트 생명의 행성일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천문학계 추정하기를 태양계 초기에는 지구보다 화성이 더 이렇게 그 헤비터블 존이라 그러는데요. 거주 가능한 그러니까 온도 조건이라 이런 것들이 화성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는.
그래서 화성에 훨씬 더 물이 많고 훨씬 더 생명체의 조건이 많았을 것 같다는 그런 추론을 해서 지구보다 화성에서 먼저 생명체가 태동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화성은 척박하지만 어느 한 시절 지구보다 먼저 훨씬 더 생명체에게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화성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아마도 네. 지금은 이제 없는 행성이 지금은 이제 표면상으로 겉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성이 된 거죠. 네. 질문. 정확히 칼 세이건이 말한다기보다는 이 코스모스 2014가 말하는 거겠죠. 2014년 편이 이 잃어버린 세계 로스트 월드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정신여중 문주희 학생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과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멸종의 전당 얘기를 했잖아요. 그 멸종되어 있는 생명체들 그런 게 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고 또 땅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예전의 세계들이 다 잃어버린 세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인류의 멸종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시며 두 개의 질문 하나로 엮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후손이 잘 멸종하는 걸 보기만 하는 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멸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일단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나타났던 건 다 멸종을 했고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는 뭐 99% 멸종이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멸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당면해서 이렇게 생기고 우리의 후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막 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시절에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영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냥 멸종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좀 억울한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20만 년짜리 호모사피엔스인데 공룡은 1억 년도 넘게 생존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게 뭐 그런 거 있고요.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는데 궁금한 것이 많은데 없어지기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랜스 휴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랑 좀 맥락이 비슷할 수 있는데 빨리 기계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주로도 막 뻗어나가고 그래서 우리 궁금증을 갖고 있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인도요? 네,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제 당대는 안 될 것 같고. 네. 네. 이영준 선생님은? 근데 기계도 사실은 멸종된 기계가 많잖아요. 그렇죠. 증기기관차 더 이상 안 쓰고 라디오 거의 멸종됐고 하다 보니까 저는 기계라고 해서 영원히 갈 것 같지는 않고 우선 영원히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재질이 좋아야겠죠. 네. 쇠로 하면 안 되고 타이타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로 나가십니다. 덕후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좀 쿨하게 말하자면 멸종이 돼도 외계의 어떤 지적 생명체가 와서 봤을 때 그래도 지구에는 뭐 훌륭한 인간들이 있었구나 인간인지 뭔지 라고 할 수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위대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기도 그러니까요.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록을 잘 남겨놓고 오래 갈 기록을 남겨놓고 멸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멸종이라는 게 지금 6번째 대멸종이라고 특히 한다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생명들이 같이 멸종하고 많이 죽는다 이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대멸종이라는 거는 네. 사실은 이렇게 같이 공동 운명체인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지금 인류세라고 부르는 이 멸종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개입이 너무 커서 우리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네. 사실은 공동 운명체로 지금 다 같이 멸종해야죠. 뭐 누구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혹성 탈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전혀 안 믿는 게 걔네들은 우리랑 공동 운명체예요. 뭐 걔네가 따로 뭐 살아남고 우리가 멸종 이런 거는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죽으면 네. 원숭이들도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럼요. 다 네. 같이 죽어야죠. 어째 오늘 굉장히 교훈이 안 되는 분위기죠. 네, 하지만 또 이 쿨함이 또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굉장히 많은 분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기계 비평가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되시는지 네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진짜로 솔직한 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현대인은 누구나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가슴 속에 기계를 하나씩 품고 있다.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사내 애들은 기계 장난감을 많이 주잖아요. 뭐 자동차, 비행기 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 소꿉장난을 주는데 보면은 그 소꿉장난 상당 부분 기계화돼 있어요. 무슨 뭐죠? 가스 오븐이라든가. 근데 그렇죠 요즘. 돌절구를 소꿉장난을 주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기 때부터 누구나 기계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원래는 제가 그 사진 평론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시작한 게 한 88년 무렵인데 지금은 그 말을 믿을 수 없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필름을 넣어서 찍는 사진이 첨단 매체였어요. 디지털 사진이라는 건 아예 그런 단어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고요. 단어는 있었죠. 코닥이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코닥 안에서 야 우리는 화학으로 된 필름에 집중해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러다 이제 몇 년 전에 도산했죠. 아니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필름 카메라가 최첨단입니까? 그러니까 연세요? 설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100년쯤 전에 발명되지 않았나요? 필름 카메라. 아니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왜냐면 88년이면 미디어트라는 말도 잘 쓰이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저 유화로 그리거나 네. 예술 측면에서 돌을 쪼아서 뭘 만들거나 한 시절이지 뭐 컴퓨터로 하던 사람 그때 거의 없었고요. 네. 비디오 매체도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비디오라는 게 이제 그 최진실이 선전하던 그 뭐지 부부 사랑은 확인해봐야 돼요라는 그 유명한 카피가 나온 그런 거라서 비디오 매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정말 물질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 와중에서 니콘 카메라를 들고 막 필름을 넣어서 찍는다는 건 정말 첨단 매체였는데 디지털로 바뀌는 게 10년밖에 안 걸렸던 것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부터 기계에 대한 관심이 뭔가 사진은 기계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니까 이걸 한번 비평을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기계 비평을 하게 됐는데 그 동기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남들이 막 부대끼는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남들이 안 하는 비평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기계를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비평가로 했고 경제적인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비평가 중에 순수하게 비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경제적인 건 제가 어느 학교에 교수로 있는데 거기서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오늘 이거 저 얼마 받는 겁니까? 저 사이언스 복수와 상의하십시오. 예. 아니, 어쨌든 뭐 만약에 3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네. 이런 일이 강연이나 원고가 한 달에 한 뭐 너댓 번 정도 있어요. 그럼 네. 대강 계산이 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뭐 소나타 굴리면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은 기계 비평가는 못 먹고 산다. 이 네, 못 먹고 살죠. 네.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비평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하필 비평가인가? 꼭 기계를 계속 비평하면 나쁘다고 할 것 같아요라고 어린이가 써주신 것 같은데요. 기계를 욕하는 것 아니냐? 기계 비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만 욕이라기보다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비평 영어로 크리틱인데요. 크리틱이 어떤 단어에서 파생됐냐면 기준을 의미하는 크라이테리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원래 비평은 이거 나쁘다 비판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속할까 여기에 속할까를 갈라보는 게 비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현대미술은 되게 난해해서 어느 게 작품이고 어느 게 설비인지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뭐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부터 예술이 아닌가를 갈라보는 것 그게 비평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기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디가 가치 있는 부분이고 어디가 가치 없는 부분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철을 탄다. 모터 중요하겠죠.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차바퀴가 대차에 붙어 있는데 대차 중요하고요. 차체 프레임 중요하고 문짝 중요하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 달린 스피커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와야 어느 역인지 하고 내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느 부분이 필수적이고 어느 부분은 부수적인가. 또 어느 부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가치인가. 예를 들어서 전철에 광고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대체로 필요 없지만 아주 가끔 가다가 우연히 어떤 광고가 유용해서 그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갈라보는 행위가 비평이거든요. 그래서 나쁘다라고 하는 거랑은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따져봤는데 특정한 가치는 좀 부정적이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죠. 네. 우리나라의 원칙 비평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비평과 비판을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기계 비판가가 아니라 기계 비평가십니다. 또 여러 공통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가장 좋아하는 기계를 꼽으신다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다니는 디젤 기관차 그 모델명이 GMC EMD GT26 CW라는 모델인데 아니 뭐 웃을 일이 아닌데 그냥 소나타 말하듯이 말한 건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소나타는 이름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철도들은 그걸 줄여서 그냥 특대형 디젤 기관차라고 부르죠. 네. 저는 이제 좀 정확하게 이름을 소나타도 소나타가 아니잖아요. 소나타 2 뭐 LF 소나타 이런 식으로 네. 했듯이 그거 제일 좋아하고 저는 사실은 모든 기계들은 다 좋아해요. 예. 미식가가 모든 음식 다 좋아하듯이. 예. 여기 또 어떻게 철도 같은 것에 호감을 느끼게 됐나요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데 달리 말하자면 기차를 특별히 열차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저 스스로 가장 큰 궁금증은 제가 왜 기차를 좋아하게 됐는가를 사실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먼 동기는 제 외갓집이 수원시 세류동이었는데 네. 그 앞에 건널목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가 그 입체교차로로 바꾸고 건널목은 사라졌는데 하여튼 외갓집에 놀러 가면 그때마다 그 건널목에 매달려서 기차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증기기관차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경험의 차이는 석탄이 탈 때 그 매캐한 냄새가 나요. 네. 그 냄새가 굉장히 추억의 냄새인데 다시는 맡아볼 수 없는 냄새고 그 휘슬 경적 소리가 디젤 기관차의 경적은 모터로 팬을 돌려서 이 나팔로 내보내는 거고 네. 증기 기관차는 그 증기를 자체를 이용해서 피리를 부는 거거든요. 소리가 정말 뭐랄까 자연적이다 그러면 약간 그렇지만 지금의 시그널들은 대부분 전자 발진음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아마 일부러 듣기 싫은 주파수로 한 것 같아요. 그래야 딱 들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감성적 경험들이 굉장히 그 어릴 적에 깊이 각인된 것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까지 50년 이상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차라고 하는 게 이게 근대의 발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차 때문에 시공간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곳들을 가게 되고. 근데 그 왜 카프카 그 변신이라는 작품 보면 기차 놓치고 나서 이게 막 괴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언젠가 한번 그런 거 전 평론가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글 쓸 때 기차를 놓친 게 근대로부터의 소외가 되는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증기기관차라는 게 근대의 상징이고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인 인물이 아닌가. 제 근대를 생각에는 몸으로 때우고 있는 그런 이명환 인물. 박사님 그걸 해석하시는데 막상 선생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으시고 그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이유가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구에 또다시 대륙 이동이나 빙하기가 올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바다나 육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여기서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간빙기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다행이고 한 5만 년은 더 이렇게 버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같은 형태로 인간의 이 개입이 임계점을 넘지만 않으면 그런 상태 유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륙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로 또 뭉치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스케일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구는 다시 격변을 일으켜서 지금 뭐 그 큰 폭포라든지 뭐 계곡이라 이런 건 다 없어지겠죠. 네. 너무 당연하게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변할 것이다. 네. 그죠.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데 SF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걸 아스트로 엔지니어링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명이 있으면 태양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명이 있고 우리 은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명에서 문명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태양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는 태양계 전체를 우리가 에너지 면이나 모든 면에서 뭐 마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구조물을 인공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은하 전체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고 그렇게 되기 위한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소행성들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기고요. 실제로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조만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종의 태양계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태양계에서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 하는 단계가 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더 뻗어서 태양계 전체를 하는 식으로 발달한다면 지구 자체의 그런 변화도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 식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 여전히 상상과 SF의 단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져서 이런 질문을 또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멸종할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은 이미 기계에 졌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먼 미래의 거대한 자연의 변화와 기계의 진화인 미래 인공지능이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미래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혹시 오셨던 분은 강양구 기자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하셨지만 그 굉장히 다 올바른 말씀인데 이제 항상 강양구 기자랑 제가 이제 옛날부터 친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뭔가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양구 기자는 10년 후 미래를 얘기하는데 저는 2만 년 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이긴 하지만 자연을 크게 보면 지구도 닫힌 개가 아니거든요. 태양계 내에 있는 물질이 유입이 되고 뭐 이런 개로 생각을 하면 그런 자연의 큰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50억 년 후에 태양이 꺼져버리면 지구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자연을 거슬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중시해서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자연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길 수 없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뭐 이기느냐 지느냐라는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손톱깎이에 졌다고 하지만 전면적으로 패한 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컨트롤을 하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깎고 싶을 때 깎는 거지 깎기도 싫은데 막아서 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폰도 어떤 면에서 사람보다 똑똑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기고 지구의 개념은 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의 존재 속에 어떻게 기계가 들어가고 기계 속에 어떻게 사람의 존재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꼴이 바뀌느냐, 저는 그런 문제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과 또 약간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아서요. 우리는 컴퓨터의 중요한 디지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동식 하드디스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뭐 USB 메모리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런 이동식 하드디스크의 수명도 사실 그리 사람의 수명만큼 길지도 않고 충격에도 쉽게 훼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활 방식, 기계에 의존하고 기계 특히는 디지털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거든요. 뭐 그냥 USB 들고 다녀서 꽂고 그러지 그거를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아마 그게 유일한 해결은 끄집없는 백업이겠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요. 네, 그렇죠. 지금도 그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백업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선별이 되고 물론 이제 편견에 의한 어떤 바이아스된 선별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역사에 남는 거죠. 우리가 뭐 목조 건물들 많이 남아있지 않고 석조 건물 위주로 역사를 재해석하지만 목조 건물이 있었던 것을 확장시켜서 역사를 서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선별된 자료들은 계속 대대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어떤 형식이 되든.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휘발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백업이라든가 카피라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한 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제가 받은 이 질문의 이미지는 그런 거였어요. 이 휘발적인 그러니까는 곧 사라져버리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소비되고 없어지고 뭐 중요하지도 않게 때로는 생각되고 MP3 파일 같은 거 보시면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잃었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LP 저만 해도 제가 LP를 굉장히 많이 사 모았거든요. 막 이렇게 처음에 사가지고 듣고 막 이렇게 열심히 듣고 이 10억 년 가니까 또 열심히 듣고 막 이러다가 MP3로 가서는 음악 그냥 저는 애플 뮤직 하니까 그냥 뭐 보관하면 이따 없애버리고 막 나중에 다시 뭐 넣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특히 이제 기계라고 한다면 디지털 기관차처럼 뭘 열고 들어가려면 이 카드 찍을 것이 아니고 뭐 덕덕덕 이런 관점을 가진 입장에서 어떤 느낌으로 보이시는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디지털 미디어가 나오기 전에도 기록은 되게 많잖아요. 뭐 아마 바위에 새긴 기록이 바위가 쪼개지지 않는 한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큐멘트, 그다음에 뭐 임진왜란 등등, 저 난중일기 같은 것 등등. 물론 이제 한 근대 이후 산업화 이후에 축적한 데이터가 양으로 보면 많겠지만
돌에 새겨진 그런 그 옛날 고대의 다큐멘터들을 우리가 과연 충분히 해독하고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저장 수단이 점점 휘발성이 되면 될수록 네. 과거의 데이터 저장 수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과연 그것을 다시 끌어들여 쓰는 방법은 없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그 헬리콥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벌의 비행을 연구한다 그러거든요. 네. 헬리콥터는 이론적으로는 앞뒤 다 갈 수 있거든요. 뒤로 못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후방 시야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아, 뭐 그 요즘 이제 비디오 카메라 설치하면 되는데 뒤 안 보려 뒤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비행기도 다 뒤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뒤 후방 시야가 없어 그런데 요즘은 네. 후방 시야가 다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원시적인 데에 해결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사실 우리가 현대 지은 건물들은 되게 약하고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들은 100년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불과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카이로의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대피라미드가 4,500년 동안 서 있으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유지가 돌로 지은 건물이 그렇게 유지가 되는 동안 우리는 4천 몇백 년 동안 그거보다 높은 건물도 못 지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와서 이제 짓고 있지만 그 기자의 피라밋은 그 많은 카이로 일대 지진을 다 버텨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연 그런 힘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분명히 뭐 꼭 과거로 돌아가서 뭐 옛날 것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항상 오르며 특히 그 시간의 힘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는 생각해볼 부분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릴 것 같지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기계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러 여성분들이 저나 다른 남성들이 기계를 쉽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을 신기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세요. 그 기계를 다루고 이해함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있기나 하며 있다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우리 여기서 잘 대답해야 되는 거 알죠? 네. 네. 제가 근데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중장비 같은 거는 좀 다루기가 힘들죠. 그 아까 말씀드린 2.5톤 트럭은 이게 기어가 굉장히 뻑뻑해가지고요. 이게 힘이 들어서. 운전하면 팔이 아파요. 네. 그리고 페달도 승용차랑 달라서 이게 되게 힘들고 네. 클러치도 되게 뻑뻑하고 그리고 그런 거 모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터프해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접촉 사고 나면 그냥 뭐 완전 엄청난 그 요괴 퍼레이드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PC방에 요즘도 남자들이 많죠. 그렇겠죠 아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뭐 PC방 쓰는데 근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뭐죠? 약간 다른 얘기지만 당구장에도 여전히 남자들이 많단 말이죠. 네. 당구가 뭐 여성들이 하기 힘든 스포츠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뭔가 기계 이전에 특정한 사물과 어떤 성적 지향성이 성적 지향성이요? 예.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걸 섹슈얼이라 그래야 되는지 젠더라 그래야 되는지 네네. 젠더겠죠. 네.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요즘 쓰는 기계들은 성적 지향성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다루기 쉽고요. 그리고 핸들이 옛날에는 그 핸들이 그쵸. 파워 스티어링이 없어갖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서 있는 상태에서 거의 안 돌아가잖아요. 네. 요즘은 뭐 파워 스티어링, 파워 브레이크 돼 있고. 그래서 요즘 기계들은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중장비 다루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계의 성적 차별이 점점 왜냐하면 또 기계를 만들어 파는 입장에서는 성적 차별이 없어요. 소비층이 확대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특정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네. 그런 성적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애플 물건들을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도 애플 물건을 좋아하는 게 사실 여성성인 것 같아요. 저 안에 있는. 일단 이쁘잖아요. 이쁘고 깔끔하고 굉장히 쓸데없이 손 안 대도 되고 그래서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걸 한번 정말 생각을 해보죠. 여성분들은 정말 기계를 잘 못 다루나요? 아니면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 수학이나 과학 점수 차이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그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랑 교육학 하시는 분이랑 같이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은 차이가 나요.
뭐 여기서 OECD에서 이렇게 애들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네. 뭐 이렇게 평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덴마크나 핀란드 이런 데 가면 차이가 없어요. 남녀 간에. 네. 그러니까 뭐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몇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가 그냥 공이 알고 있듯이 훨씬 더 그 열려 있는 사회고 네. 보편적인 어떤 기회를 더 균등화해 주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하는 것을 이제 억압하는 구조고 여성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 면에서는 이제 뭐 어떤 입체적인 그 사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 근육의 양이다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자체가 이제는 훨씬 더 여성 친화적으로 또는 젠더가 필요 없는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이건 차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누어서 그 남성 중에서도 아까 덤프 트럭을 모는 분이나 원정호 선생님이나 저같이 여성적인 그런 남성들의 취향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덤프 트럭 입으면 전혀 설레지가 않거든요. 아이폰 3S 같은 거 설레지.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타고난 진화적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좁혀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장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계는 성차별적이진 않거든요. 네. 다만 그거를 둘러싼 문화와 사회가 기존 사회의 성차별이 거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판매 보급하고 정비하는 것이 남성 위주의 문화로 돼 있다 보니까 여성이 기계를 못 다루는 것처럼 돼 있을 뿐이지 뭐 그 문화가 바뀌면 당연히 그리고 요즘은 여성들도 점점 많이 진출하고 있고 배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그 금녀의 구역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큰 화물선은 여성 선장도 있고요. 아, 네. 여성 선원도 있고 최소한 겉으로는 남녀 차별은 없어요. 배에서는. 네. 네. 하여튼 뭐 문화의 프레임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왔고 특히 이제 사회가 후진할수록 혹은 사회가 후졌을수록 그 프레임은 더 강고하고 크게 작용을 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남자들이 너무 나대서 그러니까 뭐가 고장나면 아이라 가져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그 등살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무슨 영화도 봤는데 옛날에 그건 미국 얘기였는데요. 옛날 미국인데 영화였는지 뮤직비디오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소녀가 드릴을 가지고 뭘 좀 고치고 하려고 하니까는 부모가 자꾸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위험하게 오빠가 하게 놔둬라 뭐 이런 식으로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한테 오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주변의 분위기란 것이 작용하는 그런 게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환상이거나 그런 현상인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바뀔 게 기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계가 지금 굉장히 중성화되고 그 아주 힘을 쓰지 않아도 되게끔 자꾸 바뀌잖아요. 유니섹스 머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장비 같은 것도 이게 부드러워지고 이러면 근육을 더 쓸 일이 별로 없는 네. 거고 남성이 근육이 더 많다는 건 뭐 당연한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차이들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꽤 무거운 질문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크하고 어디까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류, 인간 생명 창조 혹은 진화 관점에서 과학계와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얘기는 조금 뜬금없이 과학이 말하는 창조와 진화, 종교가 말하는 창조와 진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주제하고 그렇게 연관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세 분 저희 셋한테서 다 이제 말씀을 듣고 싶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뭐 한번 이거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여기 이제 강양구 기자 오셨을 때 와서 하셨던 청중분들이 계시면 그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지구 온난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온난화라는 게 있을 때
지구가 지금 뭐 더워지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는데 뭐 비유적으로 그런 말 비유적일지 실제일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6명의 학자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등하게 토론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마찬가지로 과학의 그 지금의 입장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부딪힐 수 있는 지점은 두 지점인데요. 하나는 형이상학이고요. 하나는 윤리 문제거든요. 형이상학에서 부딪히는 건 이미 같이 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형이상학, 그러니까 우주론이죠. 그런 것들이 현대 우주론과 비교해서 이렇게 같이 놓고 토론을 하고 이렇다고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양구 기자가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단지 6명만의 그런 사이비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둘이 동등하게 놓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윤리인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랑도 같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과학을 그런 어떤 팩트의 문제를 갖다 놓고 그 가치의 문제는 종교나 철학에 갖다 놓고 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이미 깨졌다고 봐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현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간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교나 설화나 신화들이 그동안 몇천 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것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시절이 왔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했던 그런 전통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꼭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물론 종교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미 너무나 우리의 문화 속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없어지지 않을 거고 인류 멸종과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해왔던 것들에 대한 진화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종교의 발생에 대한 과학자들의 태도인데요. 이게 이제 흔히 두려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어서 허상을 만들고 그 허상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진화적인 생존의 이득을 얻었던 것이었는데 그런 이득이 더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탯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낳는 그런 것이 진화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게 하게 되는 어떤 진화적인 산물로 생겼다면 그 산물에 의해서 배꼽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생긴 거거든요. 배꼽은 하등 진화적인 이득이 없는 것이지만 탯줄 때문에 생긴 하나의 부작용이고 하나의 부산물이거든요. 종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존을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허상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종교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배꼽처럼.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과학자들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대익 교수님 오셨을 때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 층위가 있죠. 리차드 도킨스는 전투적으로 해서 바이러스니까 나쁜 거니까 없애버리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에드워드 윌슨 같은 사람은 형이상학에서 서로 얘기할 게 없지만 윤리를 공유하고 그래도 종교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데 앞장서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같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협력을 하자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냥 관심을 끊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양구 기자 그런 비슷한데 이렇게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비평가 선생님이 만약에 종교인이라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제가 모태 무신론자라서요. 모태 무신론자요. 네. 왜냐면 저희 집이 대대로 무신론자라서 저도 사실 약간 비슷한 입장인데 저도 딱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은 아예 상관이 오버랩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말할 건덕지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종교는 종교 영역에서 있으면 되는 거고 과학에 대해서 일체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다만 종교는 무신론자긴 하지만 저는 예수를 존경하는 게 십자가라는 게 원래 굉장히 잔인하고 저열하고 비열한 거잖아요. 사람 묶어갖고 잔인하게 처형하는 틀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십자가는 분명히 피딱지가 얼룩져 있을 거고 근데 예수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받아서 희생한다는 숭고한 정신 때문에 십자가가 숭고하고 거룩한 상징으로 탈바꿈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초월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원래 목적은 철저한 금욕과 자기절제를 통해서 지금 나를 부정해버리고 또 다른 존재로 나가기 위한 굉장히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종교는 많이 좀 왜곡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다른데 이제 가장 큰 점은 종교는 믿잖아요.
근데 저는 과학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사 누가 만약에 진화론을 믿는다 그랬을 때 진화론의 어떤 구석을 믿느냐, 왜 믿느냐라고 계속 따져요. 따져서 어디까지 따질 수 있는가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 과학이지, 적당한 선에서 우리 이 정도를 믿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동료 과학자들이 무슨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야 대단하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쭉 과정 말해봐.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계속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의 태도가 그 과학이고, 종교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따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증하지 않은 채로. 근데 과학의 태도와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서로를 막 언급할, 코멘트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영준 선생님의 그 태도는 굴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전에 장대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종교를 바라보는 그 진화 생물학자들의 태도가 있는데, 그 에드워드 윌슨이 굉장히 외교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면 리차드 도키스는 박멸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은 밈 이론 같은 거 하면서 바이러스니까 박멸해야 된다 이런 거고, 굴두 같은 경우는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준 선생님 말씀하신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런 스펙트럼이 종교를 바라보는 굉장히 넓고요. 참고로 리차드 도키슨의 아들은 철저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더 그렇게 됐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항상 자식들이란 게 그렇죠, 뭐. 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학의 태도는 나 자신을 믿는 거고요. 인간을 믿는 거고, 종교는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저는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를 믿으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에서 슬슬 정리를 해야겠죠. 이제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칼 세이건 살롱 2016은 사이언스 북스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미국의 칼 세이건 재단의 협조, 방조, 묵인 등등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그 직업군조차 없는 유일무이 전대미문 군계 일학, 또 뭐가 있죠? 우주 유일. 우주 유일. 네. 이용준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에게 많은 현명함과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좀 때로는 지나친 쿨함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이민현 박사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뭘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 편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오셔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비는 쌉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특강